2650에서 2500 사이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이 부분에서는 뭐 바닥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하는 원래 팀장님께서 네. 이 815 모니터 그 유튜브 채널 네. 거기서 이제 종종 많이 네. 출연하시다가 네. 최근에 이제 3프로 TV까지 이제 진출하시고 요즘에 새롭게 뜨는 네. 주식 투자계의 네. 신성. 아닙니다. 사실 저는 뭐 이런 주식 방송을 네. 좀 오래 했죠. 아실 분들이 조금 있으실 것 같기는 한데, 네. 저 이제 3프로 나갔을 때 네. 아시는 분들이 있으시더라고요. 오. 옛날에 이제 개수작이라고 네. 팟캐스트 때부터 네. 3%가 지금만큼 유명해지지 않았을 때, 네. 또는 주식 방송이 이 정도까지 활성화되어 있지 않았을 때부터 정말 시작했었거든요. 그때 정말 주식이 좋아서 했었는데, 뭐 개수작이라는 이름 뭐 아재들의 뭐 술 마시고 하는 토크 같은 건가요? 개인 투자자 수익 대박 작전이라고 아. 저희들끼리 붙여서 장기전을 가기엔 좀 힘든 이름이에요. 지금 생각해 보면 아니 도대체 무슨 생각에 이런 이름을 지었을까? 아니 예를 들면 이게 유튜브에 있는데 친구들한테 너 요즘 유튜브 뭐 봐? 개수작 봐. 네. 그러네요. 네, 또 그렇게 증명이. 아 근데 팀장님이랑 이제 오늘 또 주식 투자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 네. 드리기 전에 오늘 뵈니까 닮은 배우가 한 명 생각이 나요. 대부분 이렇게 하정우 좀 닮으셨네요. 하정우요. 하정우 아. 살짝 닮았어. 고맙습니다. 하정우 나쁜 맛 버전. 조금 들었습니다. 조금. 그쵸? 네, 조금 들었습니다. 네. 이제 작가님뿐만 아니라 다른 분한테도 조금 듣긴 했는데, 네. 많죠. 예, 황 씨들이 대부분 이게 좀 약간 골격이 크고, 주변에 보시면 운동선수들도 보면 다 황 씨들이 다 골격이 크잖아요. 조금 거슬러 올라가면 이제 황선웅 감독님, 네네. 그다음에 뭐 최근에 황의조, 네. 그다음에 황 씨로 된 운동선수들, 최근에 이제 쇼트트랙에서 네. 금메달 땄던 누구죠? 그분들 보면 이제 황 씨들이 보면 이제 골격도 크고 네네. 얼굴도 좀 크고. 네. 네, 그렇습니다. 약간 운동선수들 보면 다 황 씨다. 알겠습니다. 그러면 이제 항시성을 가진 황미영 팀장님 주변에 잘 보시면. 네. 주식시장에 대한 이제 점검을 좀 부탁드리도록 네. 하겠습니다. 네. 지금 팀장님이 보시는 주식시장은 이제 어떤가요? 사실 저희가 이제 처음에 작가님이 저한테 출연 제의 오셨을 때랑 지금이랑 상황이 많이 달라졌죠. 한 3주 좀 네, 지난 것 그쵸. 같아요. 일단은 오늘 이제 저희가 녹화하고 있는 게 2월 15일이고, 네. 러시아하고 우크라이나하고 전쟁에 대한 이제 날짜를 지목한 게 2월 16일인데 네. 하루 남았어요. 근데 이제 오늘 제 퇴근 무렵에 나왔던 뉴스들이 네. 이제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국경에서 철수하고 있다. 네, 그런 이야기가 나오면서 마치 한국 주식시장이 끝나기만을 기다렸다는 듯이 한국 시장 다 털어먹고, 네네. 그리고 나서 이제 이제 나스닥 선물도 반등을 하고, 러시아 지수는 지금 한 5%막 급등을 하고 있고, 막 그런 상태입니다. 그래서 어차피 지금 사실 오늘 밤에 예를 들어서 그 뉴스가 없이 요 국면대로 흘러가고 실제로 러시아가 뭐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하더라도 저는 아마 이 기회를 매수를 해야 되는 기회라고 말씀을 드렸을 것 같아요. 네. 근데 먼저 지금 일단은 지금 반등을 하고 있는 부분들이고, 네. 지금 시장이 1월 달에 시장을 흔들었던 재료는 두 가지잖아요. 일단은 금리 인상, 금리 인상. 그리고 뜬금없이 튀어나온 지정학적 리스크인데, 일단은 시장에서는 금리 인상에 대한 발작이 조금 강하게 나왔죠. 그렇죠, 예, 그렇죠. 원래 사실 1월 달 증시는 매년 1월 증시는 항상 강한 모습인데, 상대적으로 1월 중에서 연중에서. 근데 금리 인상에 대한 그 긴축에 대한 부분들이 과거에는 2015년 12월부터 18년까지 네. 한 4년에 걸쳐서 진행을 했었습니다. 네. 근데 지금은 1년에 걸쳐 가지고 다 때려박겠다는 거잖아요. 금리도 한 번에 막 지금 50bp 하겠다고 하고, 지금 일단 시장의 컨센서스는 상반기 100bp 인상이거든요. 네. 3월 달에 50bp. 근데 2015년에는 2015년 12월 달에 한 번 인상하고 1년 뒤에 인상하고, 그리고 나서 순차적으로 올렸었거든요. 근데 지금은 그 양적 축소까지도 올해 연말에는 하겠다라는 거니까, 사실 4년에 걸쳐서 했던 테이퍼링 포함해서 3가지 3대 긴축 방안을 지금 1년에 몰아서 하다 보니까 시장에서 좀 놀란 부분들이 좀 있는 거죠. 그래서 사실 저는 빨리 금리 인상을 했으면 좋겠어요. 네, 오히려 지금도 전쟁 리스크, 이런 지정학적 리스크가 빨리 해소가 돼야, 어쨌든 해소가 좋은 쪽으로 해소됐지만 정작 발발을 하더라도 이게는 매수기였다라고 말씀드렸던 거는, 과거에도 뭐 이런 사태들은 있었어요. 지정학적 리스크, 뭐 더 거슬러 올라가면 9.11 테러 때도 그랬고, 2013년도 말에 그때 실제로 러시아가 크림반도 침공했을 때도 그랬고, 항상 대대적으로 우리나라 북한 이슈만 해도 항상 지정학적 리스크는 매수기였었잖아요. 그러면 이거는
시간이 해결해줄 문제라고 봤으면 오히려 금리 인상도 마찬가지다. 이것도 어차피 금리 인상 한번 하면 네. 시장에서 적응해서 그 이후에 그 바뀌어진 시장 환경에서 주나 주도 섹터가 바뀔 뿐이지 시장도 갈 길을 갈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3월 달까지는 계속 변동성을 유발하는 요인들 그러니까 뭐 그냥 쉽게 생각하는 변동성 유발 요인은 연준 위원들이 코멘트 드리겠죠. 그쵸. 계속 뭐 하겠다 겁 줬다가 또 시장 좀 많이 밀리니까 좀 살짝 완화하는 말을 했다가 지금 조절을 하거든요. 그런 부분들이 3월 달까지 있을 거라서 이거를 잘 맞출 수 있으면 트레이딩을 하겠는데 그게 아니잖아요. 사실 오늘 밤에 누가 무슨 말을 할지 알고 갑자기 뜬금없이 그러니까 잘 모르겠으면 가지고 있는 주식 100%라고 하면 그냥 그대로 보유하면 될 것 같고 그게 아니라고 하면 좀 현금을 보유할 수 있으면 굳이 섣불리 매수하지 말고 좀 밀렸을 때 좀 과하게 밀렸을 때면 좀 샀다가 좀 올라오면 팔고 하는데 과연 샀는데 더 내려가면 어디까지 더 내려갈 수 있니 그거잖아요. 근데 그 부분은 우리가 흔히 말하는 우리나라 시장 기초 체력들 우리가 흔히 말하는 밸류에이션을 측정해서 이 부분 이하에서는 사도 된다 합리적으로 그 가격대들을 생각을 하고 벌써부터 썸네일 제목 뽑아주시려고요? 어딘데요? 근데 우리가 합리적으로 예상할 수 있는 부분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번에 LG 에너지 솔루션, 그러니까 1월 달에 또 하나 흔들었던 게 이제 LG 에너지 솔루션 그렇죠. 상장이었잖아요. 이제 조금 이제 슬슬 시장의 영향력은 조금 이제 벗어나려고 하는 것 같기는 한데 어쨌든 지금 LG 에너지 솔루션이 시가총액 100조가 무렵인 100조 부근인데 130조 이렇게까지 갔었던 것 같아요. 105조네요. 근데 올해 예상 영업이익은 1조 정도예요. 근데 그러니까 100조 버는 회사, 시가총액 100조 회사가 1조 영업이익이니까 그냥 단순하게 포함해서 100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다 안 비싸다는 뭐 나중에 판단되겠지만 어쨌든 우리가 흔히 말하는 PER 지수, 그다음에 PBR 지수, 우리가 항상 이런 위기 때마다 등장하는 PBR 지수로 생각을 해보면 요거를 사실 한 단계 레벨 다운 시키는 건 맞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금융위기나 어떤 대외적인 리스크가 왔을 때 항상 보는 게 PER 10배 수준 또는 현행 PBR 1배, 선행 PBR 1배 수준인데 딱 오늘 종가가 지금 2670 정도거든요. 2676인데요. 원래는 LG 에너지 솔루션 상장 전에는 한 2700 이상 정도가 이제 PER 10배 정도 수준이었어요. 근데 얘가 상장하면서 좀 비싼 건 맞으니까 그 시가총 2위잖아요. 그러니까 좀 레벨 다운이 됐죠. 그래서 선행 PBR로 보면 한 2650 정도가 되고요. 지금 정도 레벨이에요. 지금 정도. 그러니까 한 1년 뒤에 자산 가치들이 올라갈 거 아니에요. 그러면 이제 그거를 이제 미래 가치를 지금 반영해 봤을 때 2650 정도부터 현재의 PBR로 보면 2450에서 2500 정도입니다. 그 정도 수준, 최악의 수준으로 가면 2500 정도고 2600 정도, 요 정도 2650에서 2500 사이 정도에서는 어디가 바닥인지 모르지만 요 부분에서는 뭐 바닥 분명히 나올 거다라고 보는 거고 그 이하는 그 다음부터는 이제 인간의 공포 심리가 지배하는 구간이기 때문에 내려가더라도 예상은 못하는 구간인 거죠. 내려가더라도 다시 올라올 수 있는 믿음의 구간이 이 정도 구간이라고 보는 거죠. 예. 그러니까 코로나 때도 1800, 1600 정도가 요 정도 수준이었거든 지금 기준으로. 근데 그게 1300 초반까지 내려갔다는 거는 그 밑에 부분은 계산할 수 없는 부분이었습니다. 네, 거기는 이제 인간의 심리가 더 크게 패닉셀, 완전 패닉셀이었던 거고 지금도 만약에 2500 이하로 내려가면 그 다음부터 패닉셀인데 사실 지금은 그 이하로 내려갈 만한 게 사실은 없거든요. 공포가 지금은 없잖아요. 사실 뭐 오미크론도 오늘 보면 지금 7만 명 나오고 진짜요? 저 5만 명까지 봤는데. 네, 그러니까 5만 명 나오는데 지금 내일 발표로는 7만 명 나올 것 같아요. 근데 이 부분 아무리 나오더라도 이제는 공포스럽지 않잖아요. 그렇죠. 네, 저도 사실 언제든지 걸릴 수 있다라는 생각을 이제 살고 있고 우리 수천 명 때는 그죠? 제 주변에 걸린 사람이 없었거든요. 없었죠. 근데 이제는 이게 한 3만 명 넘어가니까 제 주변에서 이제 걸린 거 보면서 저 약간 너 걸렸냐? 제 턱 밑까지 왔다는 느낌이 들어요. 이제는 나도 그래서 꼭 걸리겠구나. 피할 수 없겠다. 이제 한 번 정도는 걸리겠구나라는 생각은 하고 있는데 어쨌든 지금 공포스러운 거는 결국은 이제 지정적인 리스크가 이제 하나둘씩 제거되고 그다음 1월 달 이제 증시를 괴롭혔던 그다음에 LG 에너지 솔루션도 이번 주 월요일 날 수급을 보면 일시적으로 코스피에서 외국인들이 잠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어제. 네. 잠깐 들어온 게 있었거든요. 요게 이제 일시적으로 그거였습니다. LG 에너지 솔루션 MSCI 편입이 있어서 장중에 매도가 계속 나오다가 장 막판에 땡겨 3시 반 땡 하면서 들어온 게 요 자금이었고요. 그리고 이제 3월 초 가면서부터는 이제 코스피 200 편입 이슈가 한 번 더 있는데 그거는 조금 이제 점점 크게 시장 영향을 미칠 법은 아니라서 LG 에너지 솔루션 관련 수급 이슈는 이제 마무리 국면 이제 클라이막스는 지난 것 같고 마무리 국면 들어가는 것 같고 이제 마지막으로 이제 금리 인상인데
2015년 12월 달 코스피를 보면 뭐 그때와 지금은 다른 거 아니냐 뭐 그렇게 말씀하실 분도 있겠지만 시장은 항상 반복되어 왔었거든요. 그래서 이때도 보면 그때 이제 금리 인상 처음 했을 때도 그때도 크게 한번 밀렸었거든요. 보면 요때면 2015년 요때거든요. 네. 이때 요때도 한번 금리 인상 하고 나서 한 달 고생했죠. 하고 막상 하고 나서 고생했죠. 근데 지금은 하기 전에 고생을 하는 거고. 그리고 나서 제대로 된 상승은 2016년 5월부터 나왔습니다. 2016년 5월부터 이때부터 이제 네. 삼성전자가 요때부터 올라가기 시작했고요. 5월부터 실제로 코스피 상승은 2017년까지 반도체 슈퍼사이클에 대한 이슈가 붙으면서 네. 올라갔었죠. 그러니까 요 시기를 사실 조금 과연 갈 수 있을까 이번에도 기대를 하는 건데 일단은 올해 수준은 요 정도인 것 같아요. 2016년 정도이지 않을까. 올해 정도는 너무 큰 상승도 말고 너무 큰 하락도 말고 네. 올해는 종목에 좀 더 집중하는 해를 보고 내년을 좀 준비를 해야 되는 시기를 올해가 아닌가. 그래서 올해가 사실 코스피가 작년에 순이익 기준으로 175조 정도 벌었는데 네. 올해도 그 정도 수준 예상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코스피는 큰 성장은 별로 없어요. 시장 전체적으로. 그러면 분명히 시장 대비 이럴 때일수록 뭔가 성장에 대한 목마름이 나오는 시기거든요. 그러니까 시장 자체가 별로니까 결국은 어쩔 수 없이 종목 단으로 접근하고 합리적인 성장을 예상하는 뭐 예를 들어서 은행 업종들. 그러니까 금리 인상하면 당연히 상승할 수밖에 없는 네. 그런 업종들로는 당연히 네. 돈들이 갈 수밖에 없겠죠. 합리적인 걸로. 근데 이제 그거가 마무리되는 구간이 이제 2월 달, 3월 달 정도 이제 변동성 구간이 지나고 나면 좀 나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3월 달에 대선도 있고 그렇죠. 그다음에 선물 옵션 동시만기도 3월 10일 날 있고 그다음에 첫 금리 인상하는 3월 14, 15 그때 FOMC 그때 있고. 그러니까 굵직한 이벤트들이 3월 중순이면 다 끝나요. 네. 그럼 그 이후에 뭔가가 나와야 될 건데 그럼 뭘까? 네. 아직까지는 뭐 특별하게 있는 건 없거든요. 금리 인상은 올해 어떻게 할 건지 경로는 어느 정도 나와 있고 그러면 그에 맞춰서 지금 시장의 주도주가 아직 별로 없죠. 뭐 주도주로 예상되는 업종이나 섹터들은 좀 보이려고 하는데 그게 주도주야라고 지금 엄밀히 말할 수는 없는데 이미 은행 업종들은 주도주의 모습을 좀 보여주고 있고 이때랑 비슷합니다. 2016년에도 이때 2016년부터 2017년 때까지 이때가 이제 금리 인상 이때가 초기였고 이때가 두 번째였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때부터 이때랑 잘 비교를 해보시면 KB금융을 한번 봐볼게요. 보면 이때도 똑같이 먼저 시장 대비 먼저 움직였잖아요. 이때부터 이때 여름부터. 시장 대비 강한 모습, 시장보다 더 강한 모습을 보여줬었죠. 이때 은행주들을 보면 다 똑같거든요. KB금융, 신한지주, 우리금융지주, 하나금융지주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거 비슷한 흐름이 나오지 않을까. 왜냐하면 지금 연준은 금리 이제 첫 번째 올리는 건데 앞으로 지금 원래는 연준의 목표가 2% 정도 했는데 지금 2.5%까지 목표를 지금 하는 걸로 지금 예상치들이 바뀌고 있거든요. 근데 그거는 아마 1% 정도 1.5 정도 넘어가면 그때 가서 또 바뀔 수도 있어요. 그때 상황 보고. 근데 어쨌든 지금은 극초반이고 올해 1%는 지금 거의 기정사실화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초반 부분에 노려야 되는 건 확실히 맞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리고 우리나라도 이제 먼저 선제적으로 금리 인상했지만 하반기에 상황 봐서 50bp 정도 더 올린다고 하니까 그럼 자연스럽게 예대 마진이 높아지는 업종은 이거 당연히 합리적인 그렇죠. 누구나 생각할 수 있는 얘기잖아요. 시장이 합리적이라면 당연히 생각해 볼 수 있는 구간이라고 봐요. 그래서 그러면 그때를 지금 생각해 보면 그때 금리 인상을 하는 시기, 금리 인상 시기 멈추는 시기까지는 금융주는 그 시기까지는 계속 올랐나요? 그렇죠. 아니죠. 그럼 언제 떨어지시겠나요? 1년 전부터 떨어지겠어요. 네, 이때부터 2017년 말부터 원래 마감은 2018년도에 금리 인상은 끝났거든요. 네. 근데 실제로 주가는 그 전에 먼저 한 1년 전부터 네. 그 모습을 좀 드러냈죠. 그러니까 삼성전자도 마찬가지거든요.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형주들은 이거는 뭐 제 개인적인 의견입니다만 대형주들은 딱 한 1년 정도 먼저 움직이는 것 같아요. 뭔가 이익에 대해서. 근데 성장주는 3년. 성장주 3년. 성장주 3년. 네. 3년 정도의 밸류에이션을 현재 가격으로 땡겨와서 주가를 설명할 수 있으면 이 그 관성에 따라서 주식을 이제 관성에 따라서 움직인다고 보는데 관성에 따라서 조금 더 밀어 올라가느냐, 조금 더 미리 내려오느냐, 그 차이인 것 같아요. 올해 카카오도 그랬고, 2차전지도 그랬고, 네, 자연스럽게 이제 이런 뭐올해 좀 피해야 할 업종들을 말씀드리자면 저는 이쪽 섹터라고 보는 거죠. 왜냐하면 2차전지, 플랫폼, 뭐 제 리포트는 아니지만 주도주의 생로병사라는 게 있습니다. 보면 우리나라 30년 통계를 내보면 직전의 주도주는 그 이후에 주도주가 될 수 없다라는 게 통계로 나와져 있어요. 예를 들어서 5G가
한 시절 한 2017년, 18년 엄청난 주도주였습니다. 네. 그때만 해도 5G가 있어야 자율주행차가 되고 이 5G가 있어야 4차 산업혁명이 되고 맞아. 그랬었죠. 근데 어느 순간 주가가 빠지기 시작하니까 그 노래가 다 사라졌죠. 네네. 네. 그것도 한 3년 정도의 이익을 다 땡겨와서 그랬었거든요. 그러니까 주가가 어느 정도 올라가다 보면 이제 합리적으로 주가 수준을 설명할 수 없는 레벨이 와요. 네. 그러면 그때부터는 이제 좀 약간 이제 애널리스트들이든 투자자들이 다 약간의 소설을 쓰기 시작하죠. 미래엔 이럴 거다. 그렇죠. 네. 근데 그걸 이제 변동폭이 엄청나고 그거대로 가면 대박인데 그게 아닌 케이스들을 더 많이 봐왔기 때문에 그런 류를 조심해야 되는 게 2차 전지도 지금 그러고 있는 상태고 그다음에 플랫폼 카카오 같은 네이버도 마찬가지인 거고 그래서 제가 직전 주도주들은 다음 주도주를 거의 보지 않습니다. 지금 대표적인 지금 메타버스 관련 NFT도 그랬고 조금 더 시계를 더 뒤로 더 멀리 가보면 2008년, 2009년 조선주가 그랬어요. 조선주가 그때 당시에 4년 뒤의 수주, 3년 뒤의 수주를 이 정도 받을 거야 네. 라고 가정을 했는데 수주가 생각보다 안 나오니까 주가가 10년 고생했죠. 그리고 나서 주가가 만약에 실적이 그대로 나왔으면 주가가 조정이 당연히 올라갔다 내가 조정했다 올라갈 건데 내려왔는데 그 수주가 생각보다 안 나왔죠. 그때 당시에는. 그때 일본이랑 중국이랑 뛰어들면서 경쟁이 심화되면서 그러면서 주가가 10년 동안 박살이 네. 잃어버린 10년이 돼버린 거죠. 네. 그러니까 지금 쉬고 있는 주식들, 예를 들어서 메타버스 주식들도 네. 일단은 주가가 기대감으로 한 번은 오를 수 있어요. 올라갔다가 분명 쉬는 조정이 지금 오고 있죠. 왔다가 메타버스를 가지고 한 2, 3년 뒤에 또는 뭐 1년 뒤에 일정 기간이 지난 뒤에 그 특정한 시간은 할 수는 없지만 일정 시간이 흘렀을 때 실적을 뽑아내는 주식들은 제 갈 길을 갈 거고 아닌 주식들은 더 고생할 수 있을 수밖에 없죠. 이거를 제가 몸으로 겪었던 게 2차 전지예요. 2차 전지가 2013년, 14년도에 삼성 SDI 그때만 해도 2차 전지 주식들이 지금처럼 많지 않았거든요. 삼성 SDI가 지금 이렇게 많이 올랐지만 제가 기억이 납니다. 그때 당시에 삼성 왜냐면 제가 신입사원 무렵이었거든요. 네, 이때도 12만 원이었던 게 거의 20만 원 갔잖아요. 네. 이때도 2차 전지 당장 나올 것처럼 그랬었어요. 당장 뭐 전기차가 돌아다닐 것처럼. 그런데 막상 주가가 올라가고 보니까 당장 이때 2012년 13년 14년 생각해 보세요. 그때 전기차가 있었나? 없었잖아요. 그리고 나서 엄청 고생했잖아요. 이렇게. 고생하다가 이제 본격적으로 실적을 냈다기보다는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전기차들이 돌아다니기 시작하겠구나라고 생각했던 이때부터 이제 본격적인 제 갈 길들이 이제 움직이기 시작했죠. 이때 상신 EDP도 그랬어요. 제가 매매했던 것 중에 하나가 생각이 나서 그런 건데 상신 EDP도 이때도 2013년 보면 이때 엄청 급등했죠. 이때 그랬었던 거거든요. 그리고 그 뒤로 막상 성과가 없으니까 이렇게 무너졌죠. 그래서 성장 주식들이 너무 이게 올라갈 때 너무 장밋빛비례가 너무 가득 차요. 근데 그때가 진짜 조심해야 되거든요. 그때 말도 안 되는 이제 스토리들이 막 나오기 시작해요. 너무 빠른 성급한 스토리들이. 그때를 조심해야 되는데 그래서 이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면 뭐 지금 2차 전지 주식들 버려야 될 주식이라는 게 아니라 일단은 한번 지금 이제 노이즈가 나서 한번 수급들이 한번 쫙 올라갔다가 꺾여져 있는 상태인 거잖아요. 그러면 여기서 빠져나온 돈들이 거기로 다시 들어가려면 또 밑에서 또 사야 되고 매집 과정이 필요하고 행보하고 이제 그러다가 이제 발산하는 과정이 필요한데 그럼 또 시간이 걸리거든요. 이거는 저는 한국 주식을 이렇게 매매를 하는데 그러려면 좀 시간이 걸린다는 거죠. 나쁘다는 게 아니라. 근데 이미 예를 들어서 지금 KB 은행주 같은 경우에는 이미 신고가를 가고 있어요. 새로운 환경에서 적응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코로나 시국 때는 코로나 관련 주식들이 시장의 주도주가 됐었던 거고. 그죠? 지금은 시장 환경이 바뀌었잖아요. 금리가 올라가고 올해 인플레이션이 나오고 그다음에 다른 여타 이제 시장 금융 환경이 바뀌니까 그거에 맞는 주도주가 또 생겨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대표적으로 보이는 게 지금은 은행주들이 보이는 거죠. 이게 진짜 그래서 한국 주식은 원래 주식은 매수는 쉬워요. 그죠? 매수는 쉬운데 매도는 정말 어렵죠. 주식은 어떤 주식이든 사도 저는 주식은 항상 사도 된다라는 생각이에요. 대신에 매도를 정말 잘해야 된다고 보거든요. 한국 주식 시장은. 왜냐하면 한국 시장은 아직 선진국 시장도 아니고 미국 시장은 해마다 매년 전 세계 돈이 쏟아져 들어오잖아요. 그러니까 장기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시장이라고 봐요. 근데 한국 주식시장은 그 금융 환경이나 시장 환경에 따라서 외국인 투자자들에 의해서 또는 또 선물 옵션 같은 파생 시장에 의해서 되게 이 흔들림이 자금의 입출금이 굉장히 자유로운 시장이죠. 네, 그렇죠. 그 말은 안 하고 싶었는데 제가 할게요. 약간 중간적인 시장이잖아요. 미국과 유럽이 열리기 전에 중간으로 열릴 수 있는 그렇다 보니까 항상 대외 이슈에 취약하고 그 대신에 올라갈 때 화끈하게 올라가고
내려올 때 너무 화끈하게 빠지고 지금처럼 그런 시장인데 저는 이게 주식을 그래서 매도하는 방법을 아까 말씀드렸던 게 밸류에이션 측면으로 봤을 때는 너무 희망찬 미래에 대한 찌라시들이 돌 때가 있고 이제 카카오 보유자분들한테는 좀 죄송한 얘기지만 카카오가 되게 저한테는 매도에 대해서는 굉장히 좀 정석적인 지금도 안 좋게 보세요? 예. 일단은 지금은 뭐 워낙에 많이 떨어져 있으니까 이거 네. 사실 고점들이 반토막 나 있으니까 지금 뭐 당연히 가격 메리트도 있는데 네. 카카오를 제가 이제 손님들이나 다른 방송에서 말씀을 드릴 때 되게 교보제로 많이 쓰는데 왜요? 자 일단은 카카오는 사실 코로나 시대의 대표적인 수혜주였잖아요. 네. 예, 플랫폼이기도 했었고 엄청난 그 수혜도 많이 봤었고 실제로 근데 이제 그 이후에 어떻게 보면 뭐 자회사 상장을 계속 하다 보니까 그렇죠. 그 이슈가 부각되면서 많이 밀렸는데 카카오가 여기 사실 여기부터 되게 위험하게 보긴 했었어요. 요 윗꼬리 요거 12만 원 넘어갈 때부터 거래대금이 일단은 굉장히 많이 나왔죠. 네. 이 거래대금이 엄청 많이 나왔고 거래량도 보면 굉장히 많이 나왔고요. 많이 나면 안 좋은 건가요? 바닥에서는 그러니까 주식을 매매할 때 일단은 저는 매수는 거래량을 보고 대부분 매수를 하고요. 네. 매도할 때는 밸류에이션이라던가 이제 거래대금 같이 이제 기술적으로 보면서 매수를 하는데 한국 주식은 상한가와 하한가가 있잖아요. 네. 쉽게 말하면 그날 최대로 오를 가격과 최고로 많이 떨어질 주식 가격이 정해져 있습니다. 30%. 네. 그러면 이 주식을 계속 누군가 사는 그 주포의 입장에서는 핸들링이 가능한 시장이라고 봐요. 미국 주식은 그게 없잖아요. 네네. 근데 한국 주식은 그래서 제가 똑같은 매매 방법을 적용을 해도 미국 주식은 잘 안 되고 한국 주식은 어떻게 보면 좀 일관적으로 적용할 수 있는 방법이 있는데 지금 보면 거래대금이 이 정도 많이 터졌다는 이거 보면 이게 다음일 이제 카카오가 합병하면서 이렇게 된 건데 이걸 쭉 이렇게 보면 거래대금이 거의 역사적으로 가장 많이 터지기 시작했습니다. 이때부터 예, 보시면 물론 주가가 많이 올라서도 많이 터지기 시작했지만 과거 10년, 20년 정도를 돌이켜 봤을 때 그죠? 거래대금이 제일 많이 터졌죠, 이때. 네. 이때까지만 보면 이때부터 사실 저는 조금 조심해야겠다라는 생각을 좀 했었어요. 너무 많이 이제 나오기 시작하는 그러면 이 주식이라는 게 위로 쫙 뻗어나가면서 이게 왜냐면 밑에서 왕창 주식을 가지고 있는 누군가는 네. 매집 주체는 거래량이 고점에서 없을 때 이 주식을 제살 깎아먹으면서 팔아야 될 거 아니에요. 만약에 판다고 하면. 근데 주가 쫙 올라간 상태에서 뭔가 각도가 가팔라지고 할 때 거래량이 터지면서 네. 그러면서 주가가 올라갈 때 당연히 이슈가 붙겠죠. 뉴스도 나오고 뭐가 그렇죠. 나오면서. 이제 그럴 때 사실 박수 칠 때 떠나라가 되게 중요하다고 보거든요. 네. 그래서 이때가 중요해요. 그 거래가 터질 때. 네. 근데 그 거래가 너무 많이 터졌을 때는 적당히 터지는 거는 좋아요. 왜냐면 새로운 또 돈도 들어오는 걸로 해석을 할 수 있으니까. 너무 많이 터지면 왜요? 너무 많이 터지면 그리고 기본적으로 이제 상장 주식수나 유통 주식수 이상으로 나온다는 거는 그 주식에 상장된 주식이 한 바퀴 돌았다는 거잖아요. 네. 이제 이런 대형주들은 이제 좀 그러기가 쉽지 않지만 중성주들은 굉장히 좀 많이 있는 일이거든요. 그거는 곧 뭐냐면 누군가가 다 한 번 털었다라는 게 됩니다. 네, 그래서 조심해야 되는데 기술적 분석을 많이 보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고점에서 대량 거래 음봉은 묻지도 빠지지도 말고 도망가라 네. 들어보셨나요? 네. 네. 요때 그래서 제가 교과서로 보는 게 이거거든요. 그래서 고점에서 대량거래 음봉이 나왔다는 이거는 네, 그죠. 그러니까 누군가는 여기서 엄청 많이 팔았다는 거잖아요. 이게 음봉이거든요. 네. 음봉인데 거래가 많이 났다는 거는 누군가 고점에서 많이 팔았다. 네. 반대로 이런 것들은 누군가 저점에서 많이 샀다가 되는 거죠. 그렇죠. 이런 자리들은 누가 계속 매집하는 거예요. 사면서 주가를 올리는 거고 여기서는 누가 빵 터뜨리면서 위에서 팔면서 쭉 내려오는 거죠. 기술적으로 해석은 이렇게 하는 거고요. 이렇게 대략적으로 보고 카카오는 저랑 사실 궁합이 제일 잘 맞아요. 카카오는 지금까지 매매를 해서 이때 과거 2017년 이때도 사실 제 손님이 조금 이제 크게 늘었던 때가 이때 카카오가 2배 딱 수익 냈을 때 네. 이때 한번 늘었었고 그리고 이번에도 이제 고점에 대한 이야기를 여기저기서 많이 말씀드렸었고 파셨는지 안 파셨는지 모르지만 저는 팔아야 된다고 말씀드렸었고 그리고 나서 이렇게 된 거죠. 그리고 나서 여기 올라갈 때 뭐가 있었냐면 카카오가 이제 구글이랑 비교들을 많이들 하시더라고요. 그렇죠. 그래서 카카오가 아무리 좋은 기업이라고 해도 뭐 그렇죠. 어. 거기는 뭐 네. 글로벌. 구글이랑 비교 이게 말이 되나? 좀 너무 간 것 같은데. 보통 뭐 한국의 이제 그죠. 빅테크 플랫폼 네이버 카카오밖에 없다. 그렇죠. 그래서 이건 너무 같다. 조심하자 했는데 거기서 이제 이 음봉이 나오니까 이제는 이유 불문 일단은 매도하고 봐야 된다라고 했는데 그러다가 어떻게 하다 보니 여기서 이제 무슨 규제 이슈가 나오면서 한번 쫙 맞았고 여기서 이제 어떻게 보면 제 기준으로 확인 사살이었어요. 이제 무조건 여기서라도 팔아야 된다. 여기서라도. 네. 근데 제가 이제 요거 나오고 나서 16만 원, 15만 원대 그때 다른 머니톡에서 네. 했다가 이제 욕을 많이 그때 평생 들어본 걸 욕을 여기서 다 들어먹었죠.
카카오톡 국민주니까. 네, 그죠. 그때 당시만 하지만 해도 또 그랬죠. 지금은 그분들이 팀장님이 그러진 않을 겁니다. 열어 살렸다 이런 얘기 하시겠네요. 그러진 않을 거예요. 너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했으면 하겠지. 근데 어쨌든 카카오를 너무 무시하시는 거 아니고 아니에요. 팀장님 때문에 빠지지 않습니다. 그렇죠. 네. 네, 어쨌든 그래서 저는 여기서 제 가지고 있는 분들 특히 이제 이때 많이 가지고 있었던 분들이 되게 읍소를 했어요. 저는 이제 회장님들한테. 저는 이제 PWM 있으니까 좀 이제 중소기업 오너분들도 있고 이제 많이 계시는데 팔아야 됩니다. 제발 좀 파시죠. 네이버랑 카카오 두 개 중에 하나라도 좀 파시죠. 했는데 카카오는 많이들 팔았는데 네이버는 못 팔았어요. 지금까지도 그렇게 돼 있죠. 그래서 어쨌든 이게 이제 어쨌든 2020년, 21년 주도주였어요. 네. 주도주였습니다. 그러면 이게 그냥 대략적으로 한 1년 반 정도 올랐거든요. 그렇죠. 그럼 1년 반 정도 저는 안 봐요. 그 기간 동안은. 그러면 다시 일로 돈이 또 네. 몰리기는 쉽지 않다. 네, 그렇죠. 왜냐하면 이제부터는 뭐 가격 메리트 충분히 발생했는데 얘가 여기서 V자로 이렇게 올라갈까? 그거 아니라는 거죠. 최소 횡보나 올라가면서 분명 역배열이니까 이제 매물 소화도 해야 되고 왔다 갔다 할 거니까 그 과정에 굳이 우리가 기회비용을 녹일 필요가 없다. 네. 네. 그러면 지금 새로운 주도주를 찾아서 헤매야 되는 거죠. 네. 지금 대표적인 주도주가 은행주가 일단 1번 보이는 거고 지금 뭐 반도체 소부장이나 네. 아니면 폴더블이나 네. 아니면 뭐 우주항공이나 자율주행이나 안 올랐던 성장주들이 있잖아요. 네. 그런 쪽에서 기회를 계속 노려보는 거죠. 지금은 주도주 탐색 구간이라고 보고 일단 은행주들은 지금 주도주로 이제 튀어나가기 시작했고 네. 그래서 제가 드린 질문 근데 그럼 얘네들은 은행주들은 언제 팔아야 되느냐? 언제 좀 그죠? 조심해야 되느냐? 네, 이런 얘기가 또 나오기 시작할 거예요. 또 올라가면 네. 과도한 목표가가 상향한다던가 네. 아니면 이건 과거 사례가 있잖아요. 네. 이제 연준이 어느 정도 목표 타겟을 하는데 예를 들어서 한 1.5 정도 올라가면 이제 거의 마무리 국면 7분 정도 넘어가잖아요. 어차피 우리는 꼭지에서 못 팔아요, 주식. 그렇죠. 그러면 한 1.5% 연준이 1.5% 정도까지 올렸다 예상대로. 그러면 거기서부터는 항상 고민을 해봐야 되는 거죠. 과연 얘네들이 너무 과도하게 그때 당시 실적을 어느 정도 내는지도 봐야 될 거고 그 다음에 너무 과도한 우리가 희망이 너무 부풀어 있는 거 아니냐. 또는 제일 좋은 거는 카카오처럼 이런 거 주면 완전 땡큐죠. 나 이제 우리 끝났으니 내려갑니다라고 신호 주는 이런 신호. 그러니까 이럴 때라도 떨어진 다음에라도 이 어차피 이거는 고점에서 못 팝니다. 이거는 이건 못 팔고 최소한 종가나 아니면 이렇게 한번 리바운딩 주잖아요. 이럴 때라도 사실 여기가 제일 팔기 어려운 구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번에도 다시 올라갈까 봐. 다시 올라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 구간에서 욕 많이 먹었어요. 이 구간에서. 잠깐 반등 줄 때. 다시 올라가는데 막 그러면서. 이번에도 하나 제가 요런 식으로 하나 판 게 중성주 중에서 미래나노텍 있었어요. 요거 똑같죠? 은봉. 네, 은봉은 똑같죠. 요거 되게 조심해야 돼요. 이거 올라갈 때는 대량거래 터지지만 올라갈 때는 요거고 일단 한번 꺾여져서 내려오는 구간이거든요. 이게 되게 위험한 근데 이 거래량이에요. 고점에서 지금 장대 은봉이 무섭다라는 건데 그쵸. 지금 또 밑에서 옆에는 바로 비슷한 크기의 또 아닙니다. 아니다. 이거는 여기서 처리하지 못한 물량을 처리하기 위한 인위적인 거래량입니다. 이게 한번 신호가 날카롭게 나오면 여러분 요 종목 그대로 미래나노텍 다음 달에 팀장님 뵐 때 제 중간중간 한번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어떤 이렇게 그림일지. 왜냐하면 단기 시세가 2배 반 이렇게 났기 때문에 이런 것들은 이제 솔직히 쉽지 않은. 뭐 지금 최근에 뭐 시장 상황이 안 좋아서 뭐 빠졌다라고 하면 말씀드릴 수가 없는데, 그러니까 이게 더 올라갈 수도 있는데 굳이 이렇게 제 패턴에 부합하게 굳이 이렇게 기스라고 스크래치가 난 종목들. 굳이 하지 않는 거죠. 굳이 하지 않는 거죠. 다른 거 종목이 많으니까. 확률 높은 자리에 있는 것들 많은데. 각자만의 이제 주식의 루틴이 그렇죠. 있으니까. 결국은 주식은 많이 버는 것보다 네. 덜 잃는 게 중요한 거니까 그런 관점으로 보는 거죠. 그러면 어쨌든 지금 팀장님은 금융주는 지금 들어가도 어쨌든 아직 여진이 있네요. 저는 여지 있다고 보고 나중에 올라갔을 신호도 때 그때 한번 과거 어떤 신호를 줬는지 볼까요? 이때도 보면 아마 이게 2017년 말인데 이 정도면 아마 블럭딜 아마 이런 거였을 것 같은데 이게 대량 거래가 나왔던 거는 이런 것도 사실 신호일 수도 있죠. 많이 오른 상태에서의 블럭딜. 또 굉장히 좀 좋은 신호는 아닙니다. 블럭딜이라는 게 이제 좀 싸게 지분을 넘기는 건데 캔들이 보시면 이게 이날 무슨 일이 있었는지는 모르지만 2% 정도의 그냥 일상적인 캔들이잖아요. 근데 거래량이 이렇게 많이 나왔다는 거는 블록딜일 확률이 굉장히 높거든요. 그 뒤로 어떻게 됐나요? 그 뒤로는 이제 요런 게 관성이에요. 한 번 더 치고 올라가는 관성. 요런 거까지 다 먹으면 땡큐인데, 근데 이제 이런 거는 정말 이제 머리 꼭대기, 이제 이 정도가 제가 보기에는 8분 응선 정도라고 보는 거고요. 요거까지 먹는 거 이제 정수리에서 파는 거죠. 네. 근데 이제 만약에 여기서 안 팔았어요.
내려왔다가 이제 올라가. 거봐, 더 올라가잖아 해서. 근데 여기서 과연 팔 수 있을까? 그게 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저는 어차피 한 어깨 정도에서 팔면 된다. 어차피 개인 투자자들은 다 못 먹는다. 그런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다라는 거죠. 지금 이제 은행주들도 지금 이제 올라가려고 하는데 나중에 뭐 한 1년 정도 뒤에 올 연말 정도 갔을 때 금리가 지금 상반기 1%, 뭐 하반기 더 올려서 뭐 1.5, 뭐 내년 이맘때쯤 갔을 때 1.5에서 2 사이 정도 간다. 그러면 이제 항상 신호를 그때부터는 뭐 분할 매도 준비하게 그때 상황이 좀 중요하겠지만. 자, 카카오 얘기해주셨어요. 그럼 인터섹트에서 네이버도 아까 안 좋게 보신 것 마찬가지예요. 같아요. 제일 중요한 건 섹터라고 봐요. 섹터. 아무리 개별 종목이 좋아도 탑다운으로 투자하시는 스타일이군요. 아니요, 저 바텀업으로 올라가기는 하는데 바텀에서 종목들을 막 골라요. 그러니까 제가 기본적으로 주식을 찾는 방법은 일단은 신고가 종목들 위주로 먼저 찾아요. 신고가. 네, 4주 신고가. 네. 그러니까 4주 신고가가 나온다는 거는 일단은 시장 대비 강한 모습이잖아요. 최근에는 4주 신고가가 없어요. 네. 다 이렇게 꼬꾸라져 있기 때문에 이제 그러면 이제 기존에 있었던 종목들 중에서 이제 계속 찾아볼 수밖에 없는데 일단은 신고가 나온 종목들 중에서 네. 그러면 이게 결국은 군집을 형성을 합니다. 지금 같은 경우에는 당연히 금융주들이 다 군집을 대부분 다 4주 신고가 영역을 내고 있죠. 그러면 그 군집을 그러면 지금은 금융주가 주도주의 가능성이 높다. 그러면 그 중에서 가장 좋은 게 뭐냐? 이걸 찾아요. 그래서 그렇게 해서 찾아가는데 그러면 반대로 다 이 섹터 자체가 별로 안 좋다라고 하면 예를 들어서 카카오는 매도하고 네이버는 보유한다. 이런 관점은 아니라는 거죠. 네, 결국은 종목이 되려면 섹터가 돼야 돼요. 섹터가 되려면 지수가 돼야 되는데 일단은 지수는 뭐 그렇다 치더라도 섹터 자체, 그러니까 예를 들어 작년 2차전지 보면 2차전지를 뭘 사도 다 올랐잖아요. 작년에. 맞아. 네, 2차전지 뭘 사도 다 올랐거든요. 근데 지금은 2차전지 중에서 보면 예를 들어서 덜 오른 2차전지도 있거든요. 엔캠 같은 것들. 네. 근데 엔캠은 작년에 덜 올랐고 여전히 저평가야라고 해서 엔캠을 사는 게 아니라 지금 2차전지 세트를 안 좋게 보시니까 안 좋게. 그냥 지금 2차전지는 쉬는 구간이다. 그러면 2차 섹터 자체를 그냥 지워버리는 거죠. 네, 그런 관점이 좋고. 그래서 저는 지금 정말로 장기 투자하겠다는 분들 빼고는 네이버 카카오를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다.